드디어 우리는 근대 문물의 단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한 이래 수많은 역경을 딛고 근대화의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드디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하였던 근대 문물, 그리고 다양한 근대 문물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확대되어 나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근대 문물의 수용 과정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해 봤습니다. 1870년대, 1880년대, 90년대, 그리고 1900년대로 각각 구분해가지고 여러 부문별로 근대 문물이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각각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열강의 침략이라고 맨 처음 되어 있죠. 열강의 침략이 매 시기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지겹도록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패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이 시기에 근대 문물과 통신과 교통과 의료가 어떤 시설들이 등장했는지 시기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 근대 문물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리 잡아갔는지 살펴볼게요. 그냥 근대 문물에서는 여러 기타 다양한 근대 문물의 요소들을 일단 정리해봤어요. 일단 1883년에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등이 만들어집니다. 기기창 뭐였죠? 무기 제조 시설이었죠. 방문국은 뭐였죠? 이거 출판 시설이었죠. 전환국은 뭐였더라? 이거는 화폐 전자, 화폐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었죠. 83년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초기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이른바 1880년 통리기무함문 설치 이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영선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귀국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근대적인 시설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편 1898년에 탄생하였던 명동성당, 지금도 우리 서울의 한복판인 명동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이죠. 1898년 준공된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이죠. 당시 뾰족탑이라는 이름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형태의 건물을 본 적이 없었겠죠.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근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딕 양식,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유럽에서 보통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던 중세 유럽인들의 어떤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정면으로 보면 저렇게 뾰족한 건축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정면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뾰족 올라간 그런 뾰족탑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 고딕 양식의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7,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성지 역할을 하는 종교시설물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한편 1902년에 가게 되면 손탁 호텔이 등장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호텔 중에 하나인 손탁 호텔은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손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호텔 영업을 했던 건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당시에 러시아 공사와 그 가족들로부터 여러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제였던 손탁이라는 여인이 당시 고종 황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커피 대접 그걸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고종 황제가 커피 맛을 알고 커피를 그때부터 조금씩 맛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고종이 치하하는 의미로 너 덕에 커피 맛을 알게 되느니라 선물 줄게, 땅을 줍니다. 이게 현재 이화여자고등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호텔했던 손탁 호텔이 만들어집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하죠. 한편 1910년 이제 한일병합조약을 코앞에 두고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만들어지죠. 이곳은 덕수궁의 석조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궁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형식을 적용해서 만들었던 이 서양식 건축물이 완성되었지만 그해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림으로써 궁궐 건축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결국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통신시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우편이죠, 우편.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는 1884년 우정총국을 오픈하면서부터였죠. 하지만 오픈 때부터
아작이 나버렸죠. 왜? 이때 개국축하연에서 잡신정변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정총국의 개국축하연이 아수라장으로 바뀌면서 결국 제대로 된 우편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본격적인 우편 업무는 언제 하죠? 1895년 무슨 개혁 때? 을미개혁 때, 제3차 개혁 때 우편사가 만들어지면서 근대적인 우편 업무가 이때 비로소 처음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1900년에 들어가지고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했다. 뭘 의미할까요? 한양 도성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 만국 우편연합의 우편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리로 혹은 뭐 브뤼셀로 이런 곳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편 그 외에도 통신 장비들 중에 전신시설이 1885년 80년대 중반에 일단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맨 처음 들어온 것은 경운궁, 즉 덕소궁 안에 아관파천에 돌아왔던 고종이 머물고 있었던 덕소궁 안에 전화가 189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통신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교통시설의 주는 철도입니다.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이런 철도 시설물들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철도에 대한 부설권이 대대적으로 약탈되어 나가는 것은 되게 어느 시기 이후? 그렇죠. 1896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철도 부설권이 서양 열강에 의해서 약탈당했는데 이게 결국은 다 누구한테 돌아가죠? 그렇죠. 일본이 모든 철도 부설권을 다 싹쓸이해 가죠. 원래 미국한테 있었던 경인선 철도 부설권도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어찌됐건 경인선은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경인선 철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이다. 경인선 외에 다른 철도 노선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 서울과 의주 사이, 서울과 부산 사이, 서울과 원산 사이의 철도가 1905년과 1906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이 이것에 대한 부서를 주도해 나갔을까요? 그렇죠. 러일 전쟁을 관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도 부서를 완성해 나갑니다. 이때 철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겠죠. 철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무슨 근거로 가져가죠? 기억나실라나? 그렇죠. 당시 토지 약탈을 법률적으로 성립시켰던 한일의정서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철도부지 혹은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철도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게 됐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899년에 전차가 등장합니다. 같은 해, 경인선과 같은 해 1899년에 전차가 등장하는데요. 전기기관으로 가는 철도와는 달리 전차는 아마 일렉트릭, 즉 전기로 가는 차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다 전차이죠. 그렇죠? 전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기로 가는 철도. 전철과 비슷한 개념인데 오늘날과 다른 점이 있으면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지상의 철로가 놓여지고 지상을 오고 갑니다. 지상으로 전기선을 받고 이어가는 형태의 교통수단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평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가보면 유럽의 주요 도시, 뭐 파리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이런 주요 도시에 보면 아직도 운행 중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램이라고 불려주고 이것을 만들었던 회사 이름이 한성전기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전기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종각역 앞에 있는 이곳에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 설립되면서부터였습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은 당시 대한제국이 추구하고 있었던 식산흥업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898년 회사가 만들어진 그 직후에 주요 궁궐에 전등이 가설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899년에 이르게 되면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서대문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기보급을 이끌어 나갔던 한성전기회사는 1910년 일제 식민지가 된 이후 경성전기회사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것이 1945년 해방된 이후 한국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 땅 대한민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회사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의료시설 메디컬 센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볼까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죠? 우정총국에서 개국축하연이 열리고 있었던 당시에 급진기아파의 정변으로 인해서 민시정권의 거두 중에 한 명이었던 민영이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였던 알렌이 급히 민영익을 호송하여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민영익을 살려내죠. 이를 지켜보았던 고종은 서양식 의료기술에 대단히 높은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1885년 바로 이 자리,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있는 자리죠. 이곳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땅에 서양식 의료기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이 광해원은 추후에 운영되다가 국립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1900년대 이후가 되면 이 제중원이 경영상에 심각한 위기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때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이 제중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 이름이 세브란스였습니다. 이 제중원은 그 후에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원의 시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쪽의 주장이고요.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본인들이 이 광해원과 제중원으로 이어지는 국립의료시설의 역사와 전통을 서울대학교 의료원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양측 의료원 사이에 살짝 분쟁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 나갔던 세브란스의 등장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대 언론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언론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1883년 등장했던 한성순보이죠. 한성순보가 어떤 신문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쇄시설이었던 방문국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 방문국에서는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간행합니다. 한성순보는 순한문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문으로서 정부의 공식 어떤 정책 같은 걸 알리는 관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발행되었던 한성순보가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방문국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성순보의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886년에 이르게 되면 한성주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재발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었던 한성순보 발행의 역사인데요. 한성순보, 한성주보 명칭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문의 명칭은 일보이죠. 동아일보, 조선일보. 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매일 데일리 뉴스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일보일 거고요. 주보는 아마도 이건 당연히 위클리 뉴스겠죠. 매 주마다 발행되는. 그럼 순보는 뭘까요? 순보는 에브리 순마다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순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 한자에서 이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매달, 초순, 중순, 하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대개 발행 시기는 며칠마다 한 번일까요? 그렇죠. 열흘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발행했던 신문이 순보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열흘마다 한 번씩 발행했던 순한문으로 발행된 한성순보였습니다. 자, 본격적인 신문들의 등장은 독립협회가 등장하는 1896년 독립신문 이후에 여러 다양한 신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독립신문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이죠. 독립신문은 1896년 미국에서 들어온 서재필이 당시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에 실패한 원인을 민중들이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죠. 그래서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글로 된 신문을 창간한 것이 바로 독립신문이었습니다. 서재필은 바로 이곳 오늘날의 서울시립미술관 자리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그 결과 어느 정도 독립신문의 활동이 호응이 좋다라고 판단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협회의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던 1898년 무렵에 또 다른 신문들이 생겨납니다.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이 바로 그것이죠. 이곳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보문고가 있는 곳입니다. 뒤로 보이고 있는 건물은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1902년에 건립했던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요. 원래 이곳은 1898년 남궁옥 선생이 황성신문을 창간했던 장소입니다. 황성신문은 북한문 혼용체, 즉 국문과 한문의 혼용을 통해서 주로 한문까지도 읽을 수 있는 양반 지식인을 대상으로 신문 발간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한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에 이르러 소리내어 통곡한다라고 하는 논설을 발표함으로써 그 유명세를 높였던 그런 신문이 되겠죠. 저 뒤로 숭례문이 보이고 있죠. 숭례문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 제국신문이 창간됩니다. 제국신문은 1898년 주로 부녀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으로 창간이 되는데요. 주로 서민들과 부녀자들도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발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양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간되었던 황성신문과는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근대 언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합니다. 대한매일신보. 1904년 창간된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 독특하게도 영국인이 발행인으로 참여하죠. 그리고 양기탁 선생, 이 함께했던 이 대한매일신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게요. 또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한 영국인 기자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대한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러일 전쟁을 취재하던 영국인 기자는 당시 일본에 의해 국권 침탈이 위기에 놓여 있었던 조선인들의 저항을 보면서 이 조선인들의 국권 회복 운동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국인 기자는 대한 지역에 남아서 자신의 이름 베델을 발행인으로 하고 양기탁 선생을 총무로 하는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게 됩니다. 이 대한매일신보는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전개됐던 여러 가지 항일 언론 활동 중에 가장 강력했던 항일 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델은 영국인으로서 일본과 동맹관계의 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치해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베델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1907년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엄청난 악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매일신보는 조선 통감부에게 매우 골칫덩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04년 대한매일신보의 창간 이후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 등이 논설위원으로서 이 대한매일신보에 참여함으로써 항일 언론으로서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강해 나갔고요. 1904년 도안회를 중심으로 했던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거부하는 투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도 대한매일신보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개의 일반적인 언론기관들이 의병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대개 의병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한번 했었죠. 유일하게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대한매일신보는 의병운동에서조차도 약간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은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1907년 신민회 활동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신민회하고 대한매일신보도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이 애국계몽운동의 단체 중에서는 신민회, 그 다음에 항일 언론기관으로서는 대한매일신보가 서로 힘을 합쳐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도 했던 거죠. 이 시기 우리의 민족 종교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했던 천도교에서는 만세보라고 하는 기관지를 발행함으로써 인내천, 시천주의 동학의 사상을 널리 퍼뜨려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의 국권 위협을 지켜내는 국권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일본이 1907년 신문지법을 만듭니다. 신문지법은 법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신문, 즉 언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었다는 점, 이것을 통해서 대대적인 언론 탄압을 했고요. 결국 이 신문지법에 의해서 주요 언론들,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다 쓰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근대 여러 학교들, 교육기관들이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서양식 학문을 가리키는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최초의 교육기관은 1883년 원산학사였습니다. 원산학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학교였을까요? 원산이 어디 있는 도시더라? 그렇죠. 함경도에 있는 도시죠. 이 원산에 덕원 지역의 상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되게 장시가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유명한 상인들이, 돈이 있는 상인들이 좀 많았던 곳이에요. 원산의 덕원 지방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사립이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원산학사는 사립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공립은 뭘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 중에 공립학교는 1886년 유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 함경도 원산에서 만들어졌던 원산학사였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의 서울시립미술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1886년 유경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경공원은 오늘날과 같은 일반적인 학교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것이요. 교사들은 주로 미국인들, 헐버트와 같은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했고요. 여기 다녔던 학생들은 주로 고관대작들의 자녀들, 흔히 말하는 귀족학교라고 불려줄 수 있는 일부 상류층 자제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그 다음에 역사 등등등의 과목을 가르쳤던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공립학교가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1883년에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서울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동문학은 주로
외국어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외국어 학원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공립학교 중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던 최초의 학교는 바로 이곳에 만들어졌던 1886년 유경공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경공원 성립 이후에 근대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88년에 연무공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무공원은 공립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주로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연무, 무예를 연마하는 주로 무술학교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간에 한 줄이 있네요. 요 줄, 85년 배제학당, 86년 이화학당, 경신학당.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만든 학교? 개신교 계열에서 만들어진 학교. 그럼 이 개신교 계열에서 어떻게 학교를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 배제학당이 세워졌던 곳으로 가볼게요.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아펜젤러는 당시 고종에게 학교의 설립을 청원하였고 고종이 심지어 배제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사해주면서 학교 설립을 승낙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1885년 배제학당은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 계열의 선교학교가 되겠습니다. 배제학당이 설립되면서 인근에는 이화학당, 경신학당과 같은 수많은 개신교 계열의 학교들이 생겨나는데요. 단순히 선교학교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제학당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양성해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소월 선생,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 등이 모두 다 이 배제 출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95년의 교육입국조도 지겹죠. 이제 대단히 여러 차례 나왔죠. 가보 몇 차 기역 때? 가보 2차 기역 때. 누가? 고종이 직접 발표했던 우리나라 교육의 필요성, 지덕체 이 안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지식을 계명, 빛을 밝혀주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됩시다 라고 했던 것이 가보 2차 개혁 때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였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와 같은 근대적인 학제, 스쿨 시스템, 학교 체계를 처음으로 제안하게 됐죠. 한편 1898년 식산흥업정책, 무슨 개혁의 일환이었죠? 광무개혁의 일환이었죠. 광무개혁의 일환으로서 식산흥업의 뜻이 뭐였더라? 생산량을 늘리고 흥업, 산업을 진흥시키는, 부흥시키는 그러한 경제개발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광무라는 연호를 따가지고 광무학교, 실업학교, 외국의 유학생 등을 파견하는데 이때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식산흥업을 위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양성한다? 주로 기술자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 학교의 중요한 활동 목표, 운영 목표이기도 했죠.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국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게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 운동이겠죠. 서북학회가 설립됐던 서북학회가 만들어졌던 곳으로, 그리고 보성학교가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곳은 서북학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서북학회란 황해도, 평안도의 서북지방의 지식인들, 그리고 심지어 함경도 지방의 지식인들까지 모두 모여서 학회, 즉 학술단체를 구성했던 곳이죠. 이런 서북학회와 같은 학회들은 서북학회 말고도 기호흥학회와 같은 많은 학회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학회들이 생겨나는 시점은 언제쯤이냐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을 전후로 해서 보통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을사늑약을 전후로 하여 학술단체들이 등장. 이게 어떤 운동과 관련돼 있을까요? 그렇죠. 애국계몽운동과 관련돼 있죠. 애국계몽운동. 이 시기 을사늑약을 전후로 해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수많은 학회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단체인 학회 활동은 보성학교, 양정학교와 같은 민족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사립학교인 보성학교가 자리 잡았던 종로구 회화동입니다. 지금은 서울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보성학교는 1906년 이용익 선생에 의해서 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1880년대 미국계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배제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개신교 계열의 선교학교들은 많이 만들어진 바 있었지만 우리 민족 계열의 학교들이 만들어진 것은 이 보성학교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 보성 다음에 양정학교, 진명, 숙명,
휘문 등등등의 수많은 민족교육기관들이 1905년을 전후로 해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교육과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국권의 회복을 시도했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거죠. 이 보성학교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단히 경영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보성고등보통학교와 보성전문학교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 운영이 되다가 보성전문학교의 경우 1920년대 당시 민족계 최대 자본이었던 김성수의 경성방직 주식회사로 인수가 됩니다.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뒤 학교의 건물을 이곳 종로구 해화동에서 성북구 안암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었던 고등보통학교, 이 보성고등보통학교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다가 1989년에 이곳을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양보하고 지금의 위치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한편 1908년 사립학교령 누가 만들었나요? 이것도 통감부에서 만들죠. 왜 만들었을까니? 아유, 냄새가 나네. 그치? 뭘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도와주려고 방해하려고 탄압하려고 만든 거죠. 민족교육을 철저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의 민족교육을 본격적으로 탄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화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죠. 뭘 통해서? 신문지법을 통해서 언론을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을 통해서 교육을 날려버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식민지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문예 파트,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중에서 특히 노래는 이제 타령 혹은 창, 그 다음에 또 판소리와 같은 장르들이 있었죠. 새로운 근대적인 장르인 창가가 유행하는데요. 창가가 뭐냐면 이게 재밌게도 가사는 우리 거 써요. 우리의 가사에다가 플러스 서양의 곡, 멜로디는 서양의 멜로디를 차용해서요 거기에 우리의 가사를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어떤 노래들을 가사 바꿔서 부르는 경우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는 좀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교실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국충성가를 창가로 어떻게 불렀는지 교실에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주로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소설 중에 새로운 소설 형태인 신소설 중에 뭐 이인직의 혈은우와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신체시, 새로운 몸뚱아리를 가진 시, 즉 형식 자체가 기존에 있던 시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신체시가 등장하죠. 털썩 우르르 쾅 하는 최남선의 해에게 소년에게와 같은 그런 신체시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 근대적인 공연장인 원각사와 같은 극장이 등장하기도 하죠. 극장. 국학, 두 번째 국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학은 제일 중요해요. 국학은 항상 중요해요. 왜?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국학이라는 게 뭐죠? 국학은 내셔널 스터디예요. 내셔널 스터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국학이라고 불러요. 대개 어떤 식의 국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민족에게 어떤 큰 역경이 닥쳤을 때 주로 국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 자부심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주로 국학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190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국학 연구가 이루어졌느냐? 일단 1907년 국문연구소, 육일중과 주식경 선생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이 국문연구소에서 뭘 연구하는 곳인가요? 국문, 우리의 글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우리의 글을 연구하는 국문연구소가 나중에 1920년대에 이르게 되면 조선어 연구회 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조선어 학회 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말을 지키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확대돼 나가는데 그 뿌리가 1907년 국문연구소예요. 정부 설립기관이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민간 시민단체 형태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등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공부할 때 다시 그 뿌리가 해당되는 기구가 뭔지 물어보겠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한편 1910년 조선광문회를 통해 가지고 최남선, 박은식 선생 등이 우리나라의 고전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요 고전 작품들을 정리하고 일반 대중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조선광문회에서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학이에요. 역사학의 중심에 신채호, 박은식 선생이 있는데, 자, 이 신채호, 박은식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이 역사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근대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역사학이에요.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역사학은 어찌됐건 우리 민족을 좀 더 최우선시 여기고, 민족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겠니? 긍정적인 면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쭉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학 연구 태도를 우리는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신채호, 박은식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때만 연구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책들을 쓰셔요. 을지문덕적, 이순신전과 같은 위인전들을 주로 쓰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분들이니? 군인이라고 공통점이 있고, 또 이분들은 군인이면서 또한 이 나라의 큰 위기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낸 분들이죠. 민족의 영웅과 같은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어린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들려줌으로써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겠니? 앞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일제의 지배로부터 혹은 일제의 국권 강탈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위인전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근대 문물의 맨 마지막, 이번엔 종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천주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패스. 1900년대에 들어서 우리의 민족의 종교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제 조선 지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국권 수호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갔을 텐데요. 그 중에 먼저 천도교, 그 다음에 대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등장하고 활약했는지 또 그 현장으로 나가볼게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이후 동학은 크게 위축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동학이 190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이용구 등으로 대표되는 친일파들이 동학 조직을 낼름 집어삼키려고 하죠. 이에 대해 제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친일파들과의 확실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계몽을 위해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을 간행함으로써 동학이 보다 더 민중 곁에서 민중 속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갑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대한 아주 격렬한 저항들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력적인 저항의 한 형태였던 오적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나철, 오기호 선생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무장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이때 체포됐던 나철 선생이 10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추후에 고종이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나철 선생은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던 차에 결국은 종교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에 귀국하였던 나철 선생은 우리 민족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단군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단군을 모시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으니 이름하여 대종교를 탄생시킵니다. 이 대종교가 처음에 이름은 단군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고, 추후에 대종교로 이름을 변경시켰는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곳, 지금은 사찰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대종교의 중광을 창건하게 됩니다. 중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중자 빛광자, 빛을 거듭 다시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게 원래 없었던 종교를 새롭게 만들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단군신앙을 다시 한번 빛나게 한다는 측면으로 대종교 중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어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는 우리의 민족신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신앙을 근거로 한 이 대종교의 변화와 발전, 그 다음에 이 포교 활동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종교 탄압을 하죠. 결국 이 종교 탄압에 못 이긴 나철 선생은 이 대종교의 주요 활동 모델을 북간도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추후 북간도 지역에서 나철 선생은 중광단이라고 하는 항일 무장투쟁 조직을 만들었고, 이 중광단은 북간도 지역에서의 최대 규모의 독립군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청산리 전투를 주도하게 됐던 김좌진 장군의 북루군정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무장 조직으로 발전해 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는 유교이죠. 조선 내내 조선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해왔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던 그 유교. 위정척사 사상가들처럼 과거의 논리에만 한정돼서 과거의 보수적인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유교계 내부의 반성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박은식 선생이죠. 아까 민족주의 역사학을 주도하기도 했던 박은식 선생이 유교계 내부의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주로 박은식 선생은 정통의 유학자들이 대개 공부를 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의 계획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고요. 양명학이라고 하는 다른 유학 형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불교에는 우리의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있죠. 님의 침묵을 쓰셨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불교 내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한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불교의 끝없는 개혁 등을 이제 강력히 강조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유교와 불교였죠. 그러면 새로운 종교뿐만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들 중에 하나인 유교와 불교계 내에서도 일제의 강점을 막아내기 위한 국권수호운동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끊임없는 노력과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박은식 선생과 한용운 선생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자, 우리 오랫동안 서양 열강의 침략과 이에 따른 우리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근대 문물단원이었죠. 다음 시간부터는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들끼리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채 세계의 정세로 휘말려 가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세계사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